안녕하세요. 아이유드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색소에 대한 이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 이론. 우리가 이 색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공부를 사실상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은 그 중에 이유가 사실 그 회사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원료에 대한 성분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장대하거나 깊게 들어갔을 경우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사실 제품을 또 노골적으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색소에 대한 이론 사실상 어떤 분이든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원료에 대한 주기 1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 그렇게 얘기한들 화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제 얘기를 들으면 대체 뭐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또한 공장과 실질적인 색소를 만드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있어서 또 반박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반영구 색소에 대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색소와 염료에 대한 얘기들을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재미없는 얘기고 지루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또 얼굴을 내비쳐서 얘기를 하면 지루하지는 않을 텐데, 제가 그래도 눈을 부딪히면서 얘기를 하면 지루하지 않은데 이렇게 손하고 종이만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지루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방송이 재밌자고 하는 방송이기보다는 모르는 걸 공부하는 방송이다 보니, 특히나 더 반영구 화장이라는 국내에서는 합법도 아닌, 그렇다고 불법으로 치부하기에는 그런 일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 이건 사실 예민하지 않을 수 없죠. 특히 색소 얘기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 얘기를 전에 반영구 화장이 과연 어떤 용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반영구 화장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상용화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금 알고, 그리고 색소는 어떤 식으로 제조되는지, 색소를 반영구 화장에 있어서 어떤 걸 쓰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재미없어요, 그죠? 근데 찬찬히 한번 저도 정리를 해봤고, 직접 제조를 하시는 분 또는 유명한 회사에, 이제 해외 쪽 회사죠, 회사에 자문을 구하기도 했지만 그분 또한 역시 저의 생각과 같았어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하는 것이 듣고 계시는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영구 화장은요, 컨투어 메이크업이라고도 하고, 메이크업 또는 롱타임 메이크업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퍼머넌트 메이크업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많죠, 마이크로 피그먼테이션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영구 화장 또는 특수 화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컨투어 메이크업, 롱타임 메이크업은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파생되어진 또 이름이고, 피그먼테이션이라는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이라는 것도 독일에서 용어가 파생되었는데 이게 미세 색소 침착술이라는 용어를 1986년 찰스 쥐워링이라는 분이 여기에 대한 저자까지도 만들어내면서 했지만 그 간단한 거였어요, 사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라고 씁니까? 퍼머넌트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퍼머넌트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사실 여기에 반드시 접두사 세미 퍼머넌트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퍼머넌트 메이크업은 말 그대로 반영구가 아니라 영구적인 의미에서 퍼머넌트 메이크업이라고 하고 여기에 세미, 반영구적인, 세미적이다, 반영구적이다,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을 우리나라에선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반영구 화장 뚝 떼어서 세미 퍼머넌트라는 용어를 가지고 기간적으로 반영구 화장이니까 6개월에서 제가 보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을 둘게요. 어떤 분은 뭐 5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2년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지속되는 게 피부의 진피에 화학적인 색소가 변질되어 남아있는 것도 지속이라고 한다면 이라는 과정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영구 화장 고객은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원하는 부류들은 이 반영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라는 통계적인 거에서는 안전해야 하고 또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런 곳을 선호한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반영구들이 이제 이 색소에 대한 거 평가 기준을 2015년 얼마 안 됐죠. 9월 26일부터 함량 제한 등이나 안전 기준 적용이 되어진 연도가 이때였고 상용화되는 시기가 이제 2016년부터였죠. 이제 정부 기관처에서 메이크업으로 일반적인 메이크업으로 염료 또는 색소, 염료나 또는 피그먼트라는 이 색소 부분에 있어서 염료와 색소는 좀 다릅니다.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염료나 색소에 있어서 평가 기준을 2015년 9월 26일부터 통상 16년부터 검사를 해가며 자가 1년 번호까지 매겨서 안전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뭐 피부에 스며드는 일정 기간이나 주입부가 알레르기라든지 또 중금속이나 휘발성 유기 화합물로 통해서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방침이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지 않으면요, 사실 오늘 방송이 얼마나 더 길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저는 길든지 말든지 들으실 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반영구 화장이 불법적이긴 하나 우리가 말했을 땐 반영구가 불법만을 치부해서는 안 되고 이거를 디자인적인 아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자,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등 그 외에도 재건 성형, 그러니까 피부, 재건 성형 후에 이루어지는 재건 미용이죠. 그죠? 색깔, 뭐 화상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유방암 수술을 한 다음에 유륜이 없을 경우 유륜 재건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입체적인 표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재건 미용에도 쓰여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수술로 인한 언청이라든지 언청이 아시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난 또 피부를 재건을 한 이후 피부 색깔을 전환시키는 재건 미용으로 따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반영구 화장이
국내에 도입이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했기도 했지만 재건의 목적으로도 쓰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이거는 의학적인 거다라는 거, 이에서 소독과 전염이나 위생적인 부분에서 의학적인 요소가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기 같은 경우 이런 특허 기기는 도대체 언제적에 나왔느냐? 1891년에 미국 사무엘 오델리라는 사람이 특허를 냈고, 그 뒤에 찰스 와그너라는 사람이 재건수술 후 문신 기술로 입술, 눈썹, 피부, 색으로 재건 미용을 창조를 하신 분입니다. 1891년에 미국에서부터 사무엘 오델리 이분이 특허 기기를 냈고, 찰스 와그너라는 분이 입술, 눈썹, 우리가 일명 말하는 이 피부 등등 색의 재건 미용을 창조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서는 또 영국도 유명했죠. 영국서는 조지 버쳇? 이름도 좀 힘든데 조지 버쳇이라는 반영구로 유명세를 탔지만, 이제 뭐 1950년 초, 그 전에 정확하게 따지면 1948년에 지오라는 미용으로 유명하게 논문도 발표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찰스 주어린이라는 분이 미세 색소 침착술이라는 책을 발간도 했습니다. 이거 외국인들 발음들이 사실 상당히 외우기 힘들었어요. 찰스 주어린 1986년에 미세 색소 침착술, 우리는 좀 생소하죠. 근데 이 얘기가요 사실 맞거든요. 미세 색소 침착술, 저는 이걸 지금 여러 수일간에 그 전에 있었던 상식에 좀 더 엎어서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 미세색소 침착술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에 몇 날 며칠 머릿속을 굉장히 맴돌더라고요. 근데 입에 달라붙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미세색소 침착술이 왜 맞는 말인지를 색소 얘기가 들어가면서 아차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세미 퍼머넌트라는 말을 공통 용어로 쓰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럼 반영 과정은 미국, 독일, 호주, 유럽,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러시아 등 지금 현재는 전 세계로 많이 나가 있고요. 아직까지 반영 과정이 통상화되지 않는 국가들도 더 많죠. 더 많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아트적인 문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들어왔지만, 문신이라는 단어가 아닌 아트, 미용적인 단어로 그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추세죠.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왔냐면요, 1980년대 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1970년대 이후, 그러니까 그 하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70년 하반기. 거의 1970년 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정확한 그 설은 독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중국과 대만을 통해서 들어온 미용 기술이고, 이때 사실은 문신이라는 말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그렇긴 하지만, 유입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점점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 초부터 반영구 화장이라는 세미 퍼머넌트나 컨투어 메이크업이 왔다 갔다 말이 쓰여지면서 세미 퍼머넌트로 구축이 되어서 더 디테일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상용화되었죠. 이제 그 전에는 사실 문신 기법으로 아이라인도 그냥 문신처럼, 아시잖아요 다들, 그죠? 얘기가 우리 많이 하고 있는 게, 근데 누워서 몇 분 만에 잉 소리 크게 나다가 굉장히 아팠다가
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도 눈썹 문신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는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때 문신 기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색소 침착. 심각했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그런 분들은 레이저나 아니면 커버로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 분들이 고통받았던 문제가 바로 색소 침착 불균형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색소 침착이 회색이나 붉은색보다 회색이 많았죠. 그죠? 푸르딩딩한 보라색 계열의 그런 색깔들이 남아 있으면서 그렇게 오래된 것들 색소는 사실은 뭐 그냥 레이저로 쳐서 분해시킬 수 있지만 근래에 했던 뭐 한 1, 2년 상간 아니면 5개월 상간 했던 건 사실 빼기도 상당히 힘들죠. 요즘 기술들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불균형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있지만 옛날 분들이 한 거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죠. 두 번째는 알러지. 피부 알러지가 또 있는 이유는 잠시 또 색소에 관련돼서 알러지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색소에 대한 원치 않은 색상. 난 분명히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원하는 깔끔한 그런 브라운 계통을 원했는데 이 뭐지? 그레이 브라운 같은 느낌이 생겼어. 원치 않은 색상이 생겼다라는 색에 대한 불만성. 예전에는 그냥 눈썹이 없다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지만 지금 현재는 원하는 것들이 많죠. 그죠? 디자인. 그죠?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점점점 구축해 나가고 발전되는 그 시기가 90년대 중반기부터 하반기까지 2000년 초반대까지 넘어오면서 발전에 거듭해 나가면서 뭐가 더 풍부해지고 발전이 됐습니까? 기기들이 또는 도구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다양성이 생긴 겁니다. 그죠? 반영구 화장과 그리고 또 문신과 반영구 화장에 대한 차이점들이 나오면서 세분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문신은 또 일명 진피층까지 뚫고 들어가서 염료로서 피부에 예술적인 표현을 하는 것. 반영구 화장은 안료로서 피부 표피 하부, 진피 상부까지 색이 머무르다가 서서히 빠지는 반지속적인 메이크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바로 반영구 화장이죠. 그 차이점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문신이 쓰는 색, 반영구가 쓰는 색에 대한 차이점도 크지만 깊이 또한 달랐고 기기 또한 다르게 썼기 때문에 행위는 예술행위로 똑같지만 반드시 분리되어서 세분화를 시켰던 과정들이 이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미용적인 면에서 디자인에 더 신경 써야 되고 심지어는 얼굴형에 맞는 어울리는 색 주입 그런 부분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2000년 초기에 있었던 부분이죠. 그러면 이러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했던시 문신을 하시던 분이 반영구로 전환했을 때 훨씬 더 테크닉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이런 건 좋았기 때문에 잘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눈썹, 아이라인, 입술에 관련된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안료에 대한 색에 대한 부분이나 달랐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또한 정보를 얻어서 시작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신하셨던 분은 아무래도 그래도 피부에 주입되는 방법이다 보니까 빠르게 인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반영구 색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그러면 우리 반영구 색소는
어떤 제형에 따라 만들어 쓰일까요? 자, 반영구 색소에 대한 제형에 대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렇게 단정을 한번 지어봅니다. 첫 번째, 에멀전형. 아니야.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물, 워터 타입. 토너죠, 토너. 토너 타입이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에멀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로션입니다, 로션. 세 번째는 젤 타입이라고 할게요. 젤. 이거는 왁스에 가까운 제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파우더. 우리 파우더 많이 들어보셨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파우더 말 그대로 가루죠, 가루. 네, 가루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워터 타입의 토너는 흔들었을 때 그냥 물이죠, 물 형태. 물의 제형에 가장 농도가 묽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계 침전물 또한 가장 빠르게 섞이는 반면 또한 분리도 쉽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워터 타입을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빠르게 색이 들어가는 방식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침전물이 빨리 섞이다가도 빨리 분리가 되는 워터 타입. 네. 그리고 에멀전형 같은 경우는 그 농도 자체가 흔들었을 때는 쉽게 섞이기는 하지만 따랐을 때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걸쭉하게 흘러내리는 타입입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도구에 묻어서 흘러내리거나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거 정해당글 전체 얘기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도 해드릴게요. 너무 지금 얘기를 듣고 더 급하게 막 생각하시는데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자고요. 이걸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이제 색소를 고를 때 내가 맞는 색소를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젤 타입. 젤 타입은 왁스. 내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왁스 타입인데 왁스는 어때요? 떠야 되겠죠. 케이스가 있으면. 이런 스틱으로 뜬단 말이에요. 떠서 쓰는 타입. 하지만 쉽게 흐르지는 않지만 떠서 써야 되긴 하지만 빠르게 색을 집어 넣는 곳에는 좀 불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워터처럼 이렇게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잘 묻혀서 써야 됩니다. 그죠? 우리 집 지을 때 왜 똑같잖아요. 세면처럼 붓는 게 아니라 그 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직하게 만들어서 벽에다가 세워져 있는 벽에다가 흐르는 걸 바르면 굳지가 않잖아요. 좀 되직한 상태로 미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이런 건축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어느 정도 제형이 되직해야 벽에 발라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제형이 이겁니다. 그럴 때는 기계를 써요? 도구를 써요? 도구를 쓰잖아요. 이런 삭 같은 걸로 떠서 바르기 시작하죠. 미장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워터 타입이나 에멀전 같은 경우는 에멀전은 조금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같은 걸로 세면을 돌려서 그냥 쏴버리는 기계식이잖아요. 그래서 반반한 곳에 레미콘으로 쏘아서 굳히게 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빨리 주입이 될 수 있는 흐르는 농도가 물로 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계가 가능하다. 그럼 기초하시는 분들 이렇게 설명을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이제 머리를 많이 굴렸던 생각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파우더 가루. 파우더 가루는 우리가 이제 수분이 아예 없어요. 알코올이나 글리세린도 아예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 가루의 형태에서 믹스를 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색에 대해서 더 선명도나 아니면 에멜전인데 왁스 타입으로 쓰고 싶어서 전환시킬 수 있는 제형.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파우더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유인적, 참 이런 얘기가 이제 조금 이렇게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파우더라는 게 좋아요. 반영구 색소를 주범으로 하는 그 주 요소인 안료입니다. 그죠? 안료라고 따졌을 때 안료를 가루화 시킨 건데, 가루가 아니라 사실은 이 원료를 타서 이 색깔을 더 좀 강하게 만들고자 만들어 놓은 거지만, 반영구는 안료가 제일 중요한 건데, 안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분화 작업입니다. 마이크로적으로 잘 부셨느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부셨느냐, 쪼갰느냐 이 말이지. 입자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색소가 피부에 주입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색이 잘 세분화가 되어서 피부에 투여가 되어서 주입이 되는지가 여부가 중요한데, 파우더 같은 경우는 일명 독일 원료입니다 라고 국내에 광물로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기계에 그라인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부족하면, 이 파우더라는 건 사실 세분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색소의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파우더 형식의 가루는 반영구 화장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제 개인적으로 내려봅니다. 자, 뭐 이 말에 파동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라는 방송이 두고두고 몇 년이 흘러 10년이 흘러도 제 얘기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라고 저는 반드시 얘기를 드립니다.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개인적인, 김정은의 개인적인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다시 얘기하자면, 안료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라인딩, 세분화 작업. 그래야 색소가 안정화가 되느냐, 최적화가 되느냐. 그 말은 피부에 잘 흡착이 되어 주입이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 그죠? 자, 이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색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색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제가 색소 아까 얘기했죠. 안료. 그럼 염료는 뭘고 안료는 뭘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염료는 일명 말하는 그 염색을 하다. 자, 염색을 하는 거를 염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어떤 분이 저하고 이제 긴 얘기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색소와 이 색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에 그분과 좀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아주 좋은 힌트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봉숭아꽃이 그 천연이잖아요, 그죠? 모든 건 사실 그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생각을 했던 건, 원료의 본질은 천연이라고 보면 돼요. 천연 색소입니다 라고 하는데, 천연 아닌 게 사실 없잖아요. 다 천에서 온 건 맞아요. 그 안에서 색을 주입하기 위해서 많은 화학들을 섞다 보니까 천연이냐 아니면 뭐 화학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모든 건 천연이긴 하지만 이 봉숭아는 식물성 천연이죠. 이 안에 있는 봉숭아 물을 잘 들이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떤 화학을 섞기도 하죠. 근데 천연에서 오는 이 자체를 물로 스며들게 해서 염색을 하는 것은 염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 다 베이스가 워터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안료. 자, 안료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광물과 이런 성분을 세분화를 시켜서 이거를 피부에 주입하기 위해서 세분화 작업을 한 다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믹싱하여 만든 것이 바로 안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자를 녹이는 거죠. 입자를 녹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들인다, 피부에 스며들게 하여 들인다라는 표현이 쉽게 이해 가실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색소는 어떤 거랑 섞어서 만드느냐? 자, 봅시다. 증류수, 알코올,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글리세린, 글리세린 베이스입니다. 알코올 베이스입니다. 증류수 워터죠? 워터 베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배합법에 따라서 기초적인 기초 베이스가 워터 베이스냐, 글리세린 베이스냐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글리세린 베이스 같은 경우는 피부에 흡수되는 컬러가 진피 상부층까지 남는 것이 반영구 화장의 목적이기도 하죠. 자, 이때 이제 알코올 성분이나 워터도 적당히 믹스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제형이 아까 얘기했듯이 워터 베이스냐, 아니면 토너 베이스냐, 로션 베이스냐, 왁스 베이스냐, 그죠? 또 뭐 파우더냐에 따라 파우더는 빼고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자, 색소는 또한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누어지는데요. 유기물은 보편적으로 해나를 보시면 돼요. 해나는 이제 탄소의 융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색소가 피부에 쉽게 녹아서 녹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왜냐면 녹아지게 되면은 이제 피부에 염증이나 또 알러지나 뭐 안 좋은 반응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해나가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염화 알루미늄을 혼합해서 그 무게감을 더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합은 사실 금속 화합물에 인한 그 피부에 적당한 깊이감에 따라 오랫동안 남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막 너무 쑥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적당한 것보다도 좀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더 이렇게 색이 원하지 않은 색으로 오래 남는단 말이죠. 그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합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필수적인 성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무기색소는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은데 뭐 크롬, 코발트, 알루미늄, 철, 뭐 옥시든, 실리카, 메탈. 사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면서요. 우리가 뭐 실리카, 옥시든, 뭐 메탈, 크롬, 코발트, 알루미늄, 저도 지금 이번에 이렇게 막 이거에 대한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다 하게 되면요. 사실 이거 반영구 화장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할 필요 없어요. 네,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사실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필요한 제형, 그리고 어디에 어떤 제형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삼원색에 대한 얘기, 보색 원리, 요것만 알아서 우리나라 색소 만드시는 분들이 알아서 좋은 색소를 규칙적인 원칙적으로 만들어서 국내에 유통을 시켜줍니다.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셔서 잘 선택해서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대략 얘기하자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색을 만들기 위해서 산화철을 가열을 해서 막 산소의 혼합에 따라서 색이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상 화학적인 얘기라서 뭐 이런 것까지는 상식적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색상이 주된 성분은 거의 색의 주로 따지는 건 산화철로 이루어져 있고요. 산화철이 원인이고요. 그리고
보통 다 열에 가해서 금속 화합물이 어느 정도 믹스가 된 다음 이루어지는 색소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만 아셔도 저는 넉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색소의 선택 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색소를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선택할 때 중요사항입니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더 뭐 금속적인 물건에 대해서 이게 뭐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용해가 되고 무기물이 뭔지 유기물이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는 분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이제 성분에 대한 거는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에 대한 거. 그래서 색소를 어떤 걸 고르셔야 되는 거. 요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이거 먼저. 색소 선택 시 중요사항. 첫 번째, 제일 통상적인 거지만, 균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무균 처리된 거. 무균 처리된 거. 당연하겠죠, 그죠? 예, 허가된 걸 써야 되겠죠? 그리고 색소의 분자 크기, 아까 제가 그랬죠. 분자 크기, 세분화가 잘 되어 있는 거, 그라인딩이 잘 되어 있는 거. 심지어는 뭐 이제 아주 유명한 해외 색소 같은 경우는 그라인딩 한 번 하는데 집값이 날아간다 할 정도로 그라인딩에 대한 기술력이 엄청난 큰 돈이 들고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안료 부분에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분자 크기가 피부층에 안정화가 되어서 주입이 침투가 되는지 요게 또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기나 도구를 이용한 색소가 원치 않은 부위에 퍼지는 점성을 가졌는지. 근데 간혹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연구 하시는 분들이 실수로 색소를 궁금해 썼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없이 그냥 떴다가 퍼지는 경우 굉장히 위험하죠. 자, 4번. 네 번째. 색소 주입 시 쉽게 마르지 않고, 그죠? 너무 드라이하지 않고, 최대,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제형 유지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지금 시술을 시작 딱 하는데, 컵에다 딱 색소를 부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한 10분 지나니까 꾸덕꾸덕 굳어버려. 나는 지금 초보인데 빨리 주입은 해야 되겠고 다 굳어버렸는데 이걸 계속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부에 어떤 부분은 안 들어가고 이제는 굳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새로 짰는데 또 시간 또 지나. 자, 이렇게 너무 심각한 그 건조 상태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초보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예, 단 정말 예를 들자면 정말 100% 나는 이 색소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이유가 있는 그런 피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양 조절을 굉장히 잘하면서 케이스에서 너무 많이 꺼내지 말고 조금씩 덜어서 원하는 부위를 빨리 목적을 달성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장 시 양이 너무 많아. 특히 이 튜브식이 아니라 케이스식이라면 너무 많아서 공기 중에 떠서 써야 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공기 중에 바로 열자마자 산화가 되어서 오염이 되고 오염과 동시에 색이 변질이 되고 이런 용기는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양도 적당한 양으로 사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지나 탈색이나 변색이 되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변색이 되지 않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생산 날짜, 고유번호, 자가번호 정확한 거 고르시면 최고 좋은 색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지금 색소들이 몇 가지 종류의 대략적인 개수가 있나?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요, 한 150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 보면 한 100여 가지에서 150여 가지가
뭐 해외 것도 있고 국내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꽤 많죠. 그리고 색소의 분자 크기가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해요. 내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색을 피부에 침투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테크닉이 아무리 좋은들 색소가 들어가지 않는데 그죠? 그럼 색소를 어떤 걸 써야 되느냐? 그렇다고 뭐 마이크론을 적어 놓지는 않겠지만 6마이크론 정도가 좋죠. 이 정도의 미세 입자를 세분화 시켜 놓은 색소가 이상적인 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더 잘게 쪼개놓으면 더 좋고요. 가볍수록 더 좋겠죠. 그죠? 통상적으로 이제 눈썹에 쓰이는 색소는 뭐 갈색, 황토색, 노란색, 카키색, 카키 브라운 또는 회갈색 종류가 있겠죠. 뭐 어떤 경우는 뭐 주황색도 쓰기도 합니다. 그죠? 회색을 중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라인은 블랙이거나 블랙 브라운을 쓰는 경우들이 많고 미인점이나 복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인점, 복점 같은 경우는 짧은 아주 작은 그런 점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많이 찍으신 분들 파우더를 섞어서 색에 대한 선명도를 좀 더 높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때는 좀 파우더 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입술 경우는 붉은 계열이겠죠. 뭐 주황, 빨간, 분홍인데 자주색 이런 등이 있는데 입술 얘기를 잠깐 색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입술색. 우리가 왜 국내 지금 있는 색이나 해외 색들을 많은데 입술에서 너무 많은 색들이 있어요. 근데 입술색을 굳이 많은 색이 저는 필요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뭐 핑크색을 집어넣는데 핑크로 100%이 색이 입술에서 발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연핑크, 코랄레드 핑크 뭐 종류가 많기는 한데 입술이 발색이 되는 건 한계가 있고요. 당장 이 색을 딱 집어넣어서 입술이 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본인의 피부색에서 발색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빨강, 주황, 핑크 정도만 가지고서도 괜찮고요. 여기에 저는 제가 쓰는 방식은 화이트 베이지인데 굉장히 좀 밝은 베이지 컬러를 이용해서 채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명도를 한꺼번에 떨어뜨려서 베이직하게 쓰거나 입술 중화일 경우는 베이지 컬러나 노랑이나 이런 옅은 가벼운 계열의 색도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색의 종류가 너무너무 무한대로 많기 때문에 그 또한 선택의 폭이고 또 고객들이 또 원하는 색들이 많기 때문에요.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는 색이 많아도 되겠지만 입술에서 표현되는 색의 발색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또 제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헤어라인은 눈썹색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헤어라인에 있어서 또 필수적으로 쓰이는 색깔이 스킨색이 또 쓰이기도 해요. 예, 스킨색이 왜냐면 피부 톤에 따라서 또 쓰여지는 색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커버. 왜냐면 헤어 같은 경우나 두피는 레이저를 해서 불필요한 전에 했던 색소를 쳐서 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스킨색으로 커버나 중화의 필요성도 저는 느끼기 때문에 스킨색을 씁니다. 자, 이제 색소나 이제 염료는 당연히 무독성이어야 됩니다. 피부가 주입되었을 때, 사실은 뭐 이게 불활성화가 상태여야 된다라는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잠깐 얘기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상태여야 한다. 왜냐면, 활성화가 되면요, 피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피부 괴사나 아이고 무섭다 그죠? 진물, 알러지, 또 유가종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독성이 없어야 되고 들어가서 딱 필요한 딱 그 깊이만큼 색은 잘 착색이 되고
스며들 건 스며들고 없어질 건 없어지고 탈각될 건 탈각이 되면서 색이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죠? 들어가자마자 안정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간혹 타투의 색소가 막 더 잘 들어간다 그래서 타투 머신기를 쓰는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또 기술이 없는데 지식도 없고 한데 그냥 막 색이 잘 들어간다는 이유로 하는데 그거는 타투이스트들처럼 기술이 있거나 정보가 있거나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도 아니다. 정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다루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영구인들이 간혹 타투의 머신기, 타투의 색소로 나는 반영구 기술이 있는데 하고서 하시는 거는 타투이스트들이 반영구를 함에 있어서 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영구를 쉽게 할 수 있어 하는 거하고 거의 모르는 부분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타투이스트들은 타투만의 그 기술력이 있는 거고 반영구는 반영구만의 그 기술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너무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는 것은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색소를 선택할 때 자, 이렇게 색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많이 와요. 색소를 선택 시 중요한 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기법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먼저 알아야 내가 하고 있는 게 주된 게 뭔지. 그러면 나 좋아. 머시기도 쓰고 수지도 하고 뭐 엠보도 하고 전 다 합니다. 토탈 모든 기법을 싹 다 합니다. 그러면 자, 그렇다 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색소나 염료가 피부층에 머신기를 막 쓰는데 이제 머신을 씁니다. 자, 머신을 주입을 해서 쓰는데 색을 주입하기 위해서 피부에 스킨에 마찰을 했을 때 막 색이 튀기 시작해요. 그래 좋아요. 니들의 길이나 쓰는 테크닉에 따라서 튈 수는 있겠죠. 근데 튀는 자체부터가 일단 주입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심할 때는 주입이 적게 되는 경우가 많거나 피부만 괜히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괜한 피부 주입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억지로 주입을 늘려다 보면 괜히 그 정확하게 색소는 쉽게 증발되고 뭐 그런 색소를 쓰다 보면 나중에는 두 번째 시술이 들어갈 땐 색이 잘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 들어간 그 깊이 조절에 있어서 눈썹 하나조차도 여기는 깊게 들어가고 여기는 옅게 들어가는 그런 좀 허술한 방식으로 들어갔다가는 두 번째 시술에서는 더 망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제형에 따라서 튀게 되면 튀는 원인, 색을 이 기계에 맞지 않는 제형을 썼다라고 파악을 하시고 맞는 제형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머신기에 있어서도 어떤 머신을 내가 쓰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대부분 다 반영구인들은 머신기 3, 4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나는 온리 하나다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에 맞는 색을 찾는 것이 색소의 제형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안 들어가는 건 없어요.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근데 맞는 제형 찾는 것이 중요하고 색소가 너무 빨리 이렇게 증발이 확 되고 주입이 금방금방 말라버리면요. 사실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어도 증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농도의 성분이라면 기법이 아무래도 빨라야겠죠. 그죠? 빨라야겠죠. 빨리 날아가는 색소인데 어떻게 그거를 느긋하게 한 땀 한 땀 하고 있거나 도구를 통해서 뭐 넣는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겠죠. 그죠? 그런 걸 너무 억지로 이 색소를 반드시 써야 돼 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에 겉돈다. 겉돈다라는 표현도 맞는데 색소가 피부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안 맞는 안 좋은 색소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색소가 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허가되어 있는 색소들이 정말 다 허가가 돼 있고 안전 기준치에 다 다 정확하게 다 검사가 돼서 나왔다라고 이 색소들이 전체적으로 좋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예, 쓰는 머신기에 따라서는 윤활제, 착색제 이런 것도 쓰는 것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색소를 내가 맞는 머신기나 내가 쓰고 있는 기법의 제형에 또는 속도에 맞는 색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도구나 펜을 사용할 시 테크닉에 따라서 색소 제형이 또 중요한데 수지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천천히 눈썹 하나 한 짝에 특히 초보분들은 40분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르신 분들은 20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아무리 빨리 해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이걸 색소 한 컵에 계속 주입할 찍어서 놓고 찍어서 놓고 찍어서 넣어야 되는데 이 색소가 증발이 되는 제형이다 하면 반드시 이걸 써야 돼. 그러신다면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 조절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쉽게 마르지 않는 제형을 써야 됩니다. 글리세린 제형 중에서도 적절하게 그 윤화가 되어 있는 윤활제가 들어가 있는 그 보습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색소를 쓰는 것이 맞죠. 수지인데 워터 베이스를 쓴다. 그죠? 그건 내 워터를 쓰면 잘 흡수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워터 베이스일 경우는 거의 증발이 빨리 되는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수지에 적절하지 않고 수지 니들의 끝에 묻어서 흘러내리면서 시술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굳게 되고 니들 끝부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어서 그 성분이 떨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색소는 수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엠보 같은 경우는 아까 색소 중에서 왁스의 제형이나 로션의 제형, 에멀전 제형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엠보 같은 경우도요. 떠서 쓰는 그런 색소도 있기는 한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또 떠서 쓰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예,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색이 잘 들어간다라는 분도 많은데 저는 그런 형태를 좋아하지 않고 그냥 흔들어서 에멀전 형태의 색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런 색도 약간 제형이 좀 꾸덕꾸덕한 좀 그 되직한 제형들이 있기는 해요. 거기에서 있어서 피부에 맞게끔 제형을 윤활제로 조절을 좀 합니다. 어떤 분은 약간의 차이점이죠. 그 미세한 차이점이 있는데 윤활제를 넣어서 제형을 묽게 만들었을 때 잘 들어가는 피부 그냥 그 자체만으로 써서 아니면 쓰다 보니 굳어서 윤활제를 중간에 넣어서 제형에 있어서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제형을 다시 바꿔서 아니면 한 분을 그 시술을 하더라도요 색소를 4컵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양을 많이 하지 않고 적게 새로운 걸 계속 써서 쓰는 게 좋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와 색소 너무 비싼데 요즘 반영구 시술 가격도 많이 내렸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한 분에게 이 색소 하나를 가지고 2터치, 3터치까지 하고 버리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 가격대에서는 이러기가 힘들겠죠. 보통 이제 색소가 하나에 싼 건 2만원대부터 비싼 건 10몇만 원대까지 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고객들이 알 리가 없죠. 이렇게 막 비싸든 싸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썼던 걸 계속 이분도 들어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염의 확률은 커질 수 있겠죠. 색소를 짤 때도 색소 컵에다가 색소를 짤 때도 최대한 다이지 않고 이 썼던 컵에다가 또 쓸 때는 새 컵에다가 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죠?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그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색소에 있어서 주입 방법은 항상 얘기하지만 깊이 조절, 깊이 조절, 압 조절, 깊이 조절. 이렇게 깊이 조절을 흡착에 있어서 깊이 조절을 탓하거나 테크닉에 있어서 잘못 탓해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깊이 조절 테크닉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실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내가 모자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원인 모를 내 부족함으로 보기에는 색소가 나쁠 경우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럴 때는 색소를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 바꾸셔야 됩니다. 아까워서 이러는데 저 또한 색소 엄청나게 많이 샀죠. 색소 많이 버렸습니다. 뭐 돈 너무 많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안 좋은 색소를 계속 쓰다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색소를 빨리 나에게 맞는 색소보다도 좋은 색소를 찾는 것이 우선인데 이 색소에 아까 얘기했듯이 금액이 2만원대부터 19만원 이상까지도 있는 색소들이 종류가 많죠. 색소의 믹싱 상태나 색소의 그라인딩 상태나 세분화죠. 그다음에 믹싱 상태나 또 최적화 상태를 잘 살핀 뒤에 이걸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국내에 있는 색소 중에서 좋은 색소 제가 여기서 뭐다라고 얘기는 좀 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나는 이런 색소를 찾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은 재료상이나 통상적으로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총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팔지 않고요. 제가 소개는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도 있지만 제가 반영구 재료상은 아닙니다. 그죠? 아니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연결은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빼먹은 얘기가 뭐 있을까요? 자, 우리가 현재 색소에 있어서 최적화된 상태, 제가 그렇게 좋은 색소를 최적화라고 얘기할게요. 그래도 나쁜 색소 또한 좋은 색소 또한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것보다 최적화라는 얘기를 한다면 잘 피부에 흡착이 되고 그죠? 유지가 되고 그리고 변질이 안 되는 거 그죠? 이런 거를 또 고객이 원하고 이런 라인들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요. 특히 머신, 수지, 엠보에 따른 색소는 각각 다른 게 맞고요. 머신 같은 경우는 머신용으로 쓰시는 게 맞는데 수지 색소면서 머신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윤활제로서 쓰는데 윤활제로 믹스를 쓰는데 이때 제형 물기 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머신기를 쉐입을 넣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쉐딩을 치면서 치는 속도에 비해서 그 입자가 피부 속에 주입이 되지 않는 정도의 제형이라면 그거는 피부 손상률만 높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엠보 색소를 쓰는데 수지의 제형을 만들어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믹싱을 그만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입자 크기가 세분화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세분화가 좋은 색소를 쓰더라도 여기에다가 솔루션을 주입해서 제형을 맞췄을 때는 반드시 내가 이거 섞기가 좀 힘들고 좀 귀찮다 그러시면 믹싱기 팔아요. 믹싱기 색소 믹싱기 기계 그거 만원도 안 하더라고요. 만원 안쪽이니까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믹싱해서 쓰시는 것이 좋고요. 엠보일 경우는 수지 색소로 엠보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기법에 따라서 흡착도 끝나고 나면 면봉으로 잘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흡착 안 합니다. 저는 한 컬 넣고 딱 흡착 한 컬 넣고 개개인마다의 테크닉이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고는 말은 못 드리지만 엠보를 할 때는 흘러내리지 않는 색소가 중요하고 굳어서 흡착이 되지 않고 용이하지 못한 색소는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되직한 색소는요. 특히나 더 색소의 주입을 방해하기 때문에요. 제형에 따라서 오래된 색소는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입에 있어서 퀄리티를 얘기를 해보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다는 부분이 인체에 미치는 염료, 이제 색소에 들어가는 그 염료나 색소에 대한 그 성분, 잠깐 얘기해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사실은 제가 보고 깜짝 놀랄 정도. 그러니까는 2015년에 들어가지 말라, 2016년부터 들어가지 말라는 그 성분들이 있는데, 또 써야 되는 성분도 있어요. 왜냐면 색을 주입하는 것이 목적인데 너무너무 천연만 생각하다가 그라인딩 세부나 마이크로 100만 분, 500만 분의 1 하면서 그라인딩에 대한 미세 입자만 생각한다면 그 색소를 쓰자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무조건 색소를 유입시켜야 되는데, 그 가격과 그리고 그 수입에 대한 절차는 우리나라에서 받아내기도 힘들 뿐더러 가격 또한 너무너무 비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흡착을 위한 이제 또 성분들을 따지자면 비소, 코발트, 카드뮴. 자, 비소 같은 경우는요, 만성과 급성의 경우가 있는데,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웃긴데 체중 감소가 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써야겠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좋지 않은 체중 감소는 몸에도 지장이 있겠죠. 그다음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화, 피부 청색화입니다. 그 지각 장애, 빈혈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기준치가 있어요. 기준치. 그리고 코발트 같은 경우는 손과 발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장기적일 경우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적정량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카드뮴, 이건 코발트고요. 카드뮴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영구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모델이 알레르기가 무슨 알레르기 있는지 알레르기 측정 검사를 다 하시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건 복골복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여기에 대한 성분에 알레르기 생겼어. 이거 어떻게 발견할 거예요? 그죠? 왜 적정량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일련 번호라든지 안정화 검사가 되어 있는 정상적인 색소 유통이 되는 것을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구리 같은 경우는요, 자, 구리, 납, 아연, 제가 알루미늄, 이런 그 성분들은 그 브라운 계열에 많이 들어가요. 브라운 계열, 특히 라이트 브라운, 또 황토 계열, 통상적인 브라운 계열, 그 다음에 옐로우 계열에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데, 자, 구리 같은 경우도 기준치를 넘지 않은 색소들이 지금 다들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제 납 같은 경우는 잘못될 경우는 빈혈도 있고 소화기관 호흡기도 있지만 중추신경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신착량이라든지 혈변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서운데, 만성 중독 시는 두통도 있고, 이렇게 납은 좋을 리는 없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납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브라운 계열에는 들어가서 여기다 발화점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색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는다. 또 반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피를 뚫고서 혈관을 타고 막 들어가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그 깊이 조절과 그 기법에 대한 테크닉은 반드시 반영구인들이 숙지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중요하죠. 그죠? 아연도 브라운 계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데, 색소마다의 그 비중은요, 색소마다 다 달라요. 사실 그 색소마다 비중이 있는 그래프도 있기는 한데요. 회사를 제가 따져서 이랬습니다라고 얘기는 좀 제가 또 유튜브에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 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적정량을 지키면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알루미늄은요, 색소의 무게감, 또 이렇게 특정 색에만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무게감을 통해서 피부에 들어가는 주입 구간까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크롬, 망간, 티탄
여러 종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알료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알료는 주성분이 천연입니다. 그죠? 천연. 광물에 있어서 광물을 그라인딩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는 했지만 이걸 주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성분이 들어감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양만 들어간다면 색소는 인간에게 있어서 피부에 있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단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알레르기라든지 또한 뭐 약간 색에 대한 원하지 않은 색 발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빠지거나 흡수가 되거나 다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는 불만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색에 있어서 성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아는 것만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반영구를 하기에는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색소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 굉장히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회사를 덜먹거리거나 제가 뭐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시는 분들에게 또 누가 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또 우리가 그 반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적정한 기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요, 우리 반영구인들은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삼원색이 뭔지, 중화를 하기 위해서 보색을 어떻게 하는지, 수지 엠보 머신을 할 때 필요한 제형의 색소가 뭔지, 그리고 재료상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술을 하면서 맞는 제형들을 찾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좋은 색소가 어디 있는지 찾고 어떤 피부에 어떤 색을 주입을 했을 때 최적화가 되는지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 반영구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방송은요,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는 내용이고 더 깊이 관여해서 정말 나는 알아야겠다, 이런 성분도 조차 다 알아야겠다 한다면 오늘 제가 얘기한 카드뮴 쳐서 더 상식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아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해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아래에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루한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